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바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외딴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평화롭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으며 소박한 삶을 이어가던 곳이었지요. 섬 주민들에게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섬에는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장소가 있었지요. 바로 섬의 뒤쪽에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섬 주민들은 이 골짜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지요. 그러나 누군가 입을 열면 골짜기에 갔다가 이상해진 사람들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골짜기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정신이 이상해지고 심지어는 미쳐버린다고 했어요.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장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섬 뒤쪽의 골짜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숲이 울창하고 나무들은 기묘한 형태로 뒤틀려 있었지요. 사람들은 골짜기의 나무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골짜기 중앙에는 안개가 항상 끼어 있었고요.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아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이 골짜기에 대한 금기는 오래전부터 섬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어요. 골짜기에는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말아라. 골짜기에 들어가면 나올 때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정신이 나간 채 돌아왔고요. 그중 일부는 끝내 실종되었지요. 골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하게 떨며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다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비명을 질러댔어요. 한 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짜기에 들어가니 땅이 무너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귀에 기이한 속삭임이 들렸소. 그 소리는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골짜기 안쪽으로 더 끌고 가려고 했소. 다른 이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지요. 그곳에서 무언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소. 하지만 얼굴이 없었어. 눈도 없고 입도 없고 그런 무언가가 말이요. 이런 증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골짜기를 더욱 금기시하도록 만들었지요. 그들은 골짜기를 둘러싼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절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섬 주민들은 골짜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골짜기 근처도 가지 않았지요. 그들은 골짜기를 향하는 길목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그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야.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 즉기 밤이 되면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사람들의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닌 마치 사람이 부르는 듯한 목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멈추는 기묘한 현상. 이러한 소리는 주민들에게 골짜기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골짜기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크게 퍼진 것은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온 이후였어요. 그의 이름은 진수로 젊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금기된 장소라는 골짜기를 항상 궁금해 왔지요. 왜 모두들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직접 확인해 보면 아무 일도 없을지 모르잖아. 그의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진수야, 그곳은 위험하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가서 무슨 일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나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골짜기에 들어갔지요. 그는 섬 뒤쪽 숲으로 걸어가더니 골짜기의 어두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뒤 진수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땅을 보며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지요. 거기 누군가가 나를 불렀어. 내가 나를 찾을 수 없었어. 그의 가족은 그를 붙잡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지만요. 그는 끝내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지요. 그 눈, 그 얼굴, 그들이 내 머릿속을 뒤지고 있어. 진수는 몇 주 후 점점 쇠약해졌고요.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골짜기에 대한 공포를 확고히 심어주었지요. 진수의 죽음 이후 골짜기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섬 전체에 퍼졌습니다. 골짜기 안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골짜기의 안개와 물소리가 물귀신이 남긴 흔적이라는 그런 믿음이 왜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골짜기에서 들리는 기이한 웃음소리가 도깨비의 장난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소문은 주민들의 공포를 자극하며 점점 더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이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골짜기를 철저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섬 뒤쪽 골짜기에 관한 첫 번째 소문은 괴물에 관한 것이었지요. 주민들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와 이상한 사건들을 목격하며 그곳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괴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 괴물의 소문은 단순한 추측에서 시작되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며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키우는 핵심이 되었지요. 특히 몇몇 사람들은 괴물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에 대한 소문은 진수의 죽음 이후로 급격히 퍼져나갔지요. 그의 가족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수가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온 것 같았어요. 그는 커다란 눈과 커다란 입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졌고요. 곧 골짜기에는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으로 변했습니다. 괴물 소문을 강화시킨 또 다른 이유는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밤이 되면 골짜기 쪽에서 낮고 우렁찬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밤마다 골짜기에서 들리는 소리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어. 하지만 그 소리는 짐승과는 다르게 끈적끈적하고 섬뜩했지. 소리의 정체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그 소리를 괴물의 울음소리로 받아들였지요. 괴물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목격자도 있었어요. 한 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골짜기 근처에서 바람을 피해 숲에 숨었어. 그런데 골짜기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고요. 커다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그 그림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네 발로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사람보다 훨씬 컸다오.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골짜기 근처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도 짐승의 발도 아닌 모양이었어요. 그 발자국은 너무 크고 깊어서 보통의 생물이 남긴 게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괴물 소문을 더욱 부채질했지요. 사람들은 골짜기에 거대한 괴물이 살며 그 괴물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거나 잡아먹는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괴물 소문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정리해보면 바로 이랬지요. 첫 번째, 이상한 발자국. 주민들이 골짜기 입구에서 발견한 커다란 발자국은 일반적인 짐승의 발자국과는 달랐습니다.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요. 그 크기는 성인의 2배 정도였지요. 두 번째는 무너진 나무였습니다. 골짜기 근처에서 자란 나무들 중 일부는 뿌리채 뽑혀 있었고요. 주민들은 이것이 괴물이 지나가며 나무를 뽑았다고 믿었지요. 세 번째는 피냄새였어요. 골짜기 안에서 간혹 코를 찌르는 피냄새가 난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괴물이 사람이나 짐승을 잡아먹은 흔적이라고 추측했지요. 괴물 소문을 더욱 무섭게 만든 것은 골짜기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이었어요. 골짜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삼촌이 실종됐을 때 그는 나무를 베러 골짜기 근처로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갔지만 그의 도끼만 나무 옆에서 발견됐지요. 이와 같은 실종 사건은 괴물이 그들을 잡아갔다는 믿음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골짜기의 환경은 항상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어요. 나무들은 뒤틀린 형태로 자라 있었고요. 그 기묘한 환경은 괴물이 살기에 적합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 자주 갑작스러운 비나 바람이 몰아쳤고요. 주민들은 이를 괴물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징조로 해석했지요.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는 괴물이 그곳에 있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주민들은 골짜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조용히 속삭였고요. 절대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골짜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엄격히 경고했지요. 그 괴물이 너를 잡아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이러한 말들은 섬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며 골짜기에 대한 공포를 심화시켰습니다. 섬 주민들 사이에 골짜기에 관한 또 다른 소문은 물귀신과 관련된 것이었지요. 물귀신은 섬 주민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섬을 둘러싼 바다는 수많은 익사 사고가 있었던 곳이고 주민들은 물귀신이 바다를 떠도는 원혼이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왔지요. 그러나 물귀신이 골짜기에 나타난다는 소문은 더욱 기이하고 불길했습니다. 물귀신 소문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희미한 젖은 발자국 같은 흔적에서 시작되었지요. 물귀신이 골짜기에서 사람을 미치게 하거나 그들의 원혼을 빼앗는다는 믿음은 주민들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섬 바다 근처는 때때로 폭풍이가 심하게 몰아쳤고요. 이로 인해 어부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했지요. 섬 주민들은 익사한 원혼들이 물귀신이 되어 바다를 떠돌며 사람들을 끌고 간다고 믿었습니다. 바다에서 들리는 소리는 물귀신이 부르는 소리야.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특히 비 오는 밤이면 바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요. 주민들은 이를 물귀신의 한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와 물귀신이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섬에서 한 젊은 여자가 실종된 이후였어요. 젊은 여인 혜인이는 비 오는 날 골짜기 근처로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민들은 골짜기 근처에서 그녀의 신발을 발견했지요. 신발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물에 젖은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비가 오긴 했지만 발자국의 크기가 혜인의 것과 다르다.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그녀를 데려간 것이 분명해. 이 사건 이후 물귀신이 바다를 떠나 골짜기로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짜기에서 들리는 물소리는 물귀신의 소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요. 골짜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밤이 되면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섬의 주민들은 골짜기 근처에 물줄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골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옷이 젖어 있거나 또 신발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또한 물귀신의 소문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한 가지였지요. 어떤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골짜기에서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신발이 무거워졌어. 이 신발을 벗어보니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비도 오지 않았거든. 이러한 증언은 골짜기의 물소리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물귀신의 장난이라는 소문을 더 확고히 했습니다. 골짜기를 다녀온 후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들 중 일부는 물귀신과 관련된 말을 했어요.
나는 물속에 있었어. 하지만 물은 없었어. 내 머리 위에서 무언가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어. 그 여자의 얼굴이 물속에서 나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증언은 섬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지요. 물귀신이 물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덮친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물귀신 소문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골짜기 깊숙이 숨겨진 샘의 존재였어요. 몇몇 주민들은 용기를 내어 골짜기를 탐험했고 그곳에서 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골짜기 안에 샘이 있어. 물은 맑고 잔잔하네. 그런데 주변에 기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샘 근처에는 사람의 흔적처럼 보이는 젖은 자국과 희미한 발자국이 발견되었고요. 이는 물귀신이 그 샘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있다는 소문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 물귀신이라는 소문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젖은 발자국, 그러니까 골짜기 근처에서 종종 발견되는 젖은 발자국, 이 소문은 물귀신 소문의 주요 증거로 여겨졌지요. 다음은 밤이면 이 골짜기에서 들리는 기이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이 부르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샘 근처에선 갑작스러운 추위와 으스스한 기운이 감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샘 주변에서는 살아있는 짐승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물귀신 소문을 더욱더 불길하게 만들었습니다. 골짜기가 물귀신의 거처라는 소문은 섬 주민들에게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귀신이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골짜기로 올라와 섬 사람들을 미치게 하거나 그들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고 믿었지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골짜기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거라. 물귀신이 너를 끌고 갈 거야. 섬 주민들은 물귀신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요. 그 장소가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여겨 아무도 감히 골짜기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골짜기를 둘러싼 마지막 세 번째 소문은 도깨비와 관련된 것이었지요. 섬 주민들에게 도깨비는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도깨비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재앙을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으며 특히 외딴 섬과 같은 고립된 지역에서는 더 강한 두려움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지요. 골짜기에 얽힌 도깨비 소문은 주민들이 밤마다 듣는 기이한 웃음소리와 이상한 불빛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깨비는 골짜기의 어둡고 음산한 환경과 어울리는 존재로 여겨졌고요. 사람들은 도깨비가 골짜기를 지배하며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고 믿게 되었지요. 섬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 전설이 있었습니다. 섬의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옛날 이 섬에서 한 남자가 산속에서 도깨비를 만났는데 그 도깨비가 그 이름을 부르며 장난을 쳤다더라. 도깨비는 사람을 홀리고 재물을 빼앗는 데 능했지. 결국 그 남자는 미쳐버렸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과장되었고요. 도깨비가 이 섬의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전설로 굳어졌습니다. 골짜기는 도깨비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여겨졌지요. 도깨비 소문을 강화한 주요 요소 중 하나는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웃음소리였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골짜기에서는 누군가 낮게 웃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마치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골짜기 근처를 지나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마치 도깨비가 나를 놀리는 것 같았다니까. 이 웃음소리는 주민들에게 강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요. 도깨비가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장난치며 골린다는 소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요. 골짜기에서 종종 목격된 기이한 불빛은 도깨비 소문에 불을 지폈습니다. 밤이 되면 골짜기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지요. 도깨비 불빛은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였고요.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빛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한 어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골짜기 근처에서 이상한 불빛을 봤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바닥 크기의 작은 빛이었는데요. 제가 다가가려고 하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내 뒤에 다시 나타났지요. 도깨비의 장난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빛은 주민들에게 도깨비 불로 여겨졌고요. 골짜기에는 도깨비가 거주한다는 믿음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지요. 골짜기를 다녀온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진 이유를 도깨비의 장난으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도깨비가 골짜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환각을 보여주거나 그들의 기억을 조작한다고 믿었지요. 어느 날 골짜기를 다녀온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골짜기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봤습니다. 그녀가 나를 따라오라고 손짓했지요.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도깨비로 변했어요. 도깨비가 사람의 형상을 빌려 홀린다는 전설은 이런 증언들과 함께 더욱 강력한 공포로 자리 잡았지요. 그런데요, 이 골짜기에는 도깨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골짜기 깊숙이 자리 잡은 이 기괴한 바위는 도깨비 소문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요. 바위는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기묘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바위 근처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었지요. 주민들은 그 바위를 도깨비의 집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도깨비가 살며 장난을 꾸미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위 앞을 지나가는데 나뭇가지가 아무 이유 없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는 도깨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위는 골짜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접근하기를 두려워하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깨비 소문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요. 이동하는 불빛과
두 번째 웃음소리와 속삭임, 그리고 세 번째 기이한 바위였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목격되는 기이한 불빛은 주민들에게 도깨비의 존재를 확신하게 만들었고요. 골짜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도깨비가 사람들을 놀리며 홀린다는 믿음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깨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바위는 골짜기의 중심으로 소문을 더욱 구체화했지요. 도깨비 소문은 섬 주민들에게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도깨비가 사람을 올려 골짜기 안에서 미치게 만든다고 믿었고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도깨비 소문을 활용해 골짜기에 가지 못하도록 경고했습니다. 골짜기에 가면 도깨비가 널 데려갈 거야. 그리고 너를 다시 돌려보내주지 않을 거야. 이러한 경고는 도깨비 소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며 골짜기를 완전히 금기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둘렀던 세 가지 설은요. 괴물이라는 설, 물귀신이라는 설, 도깨비라는 설 이랬었지요. 어쨌든 그곳은 사람들이 아주 꺼리는 무서운 금기된 장소라는 그런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소곤소곤 말하고 심지어 골짜기를 향한 시선조차 피했지요. 그곳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야. 그저 내버려 둬야 해. 아이들에게는 골짜기를 피하라는 경고가 더욱 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골짜기에 가까이 가면 안 돼. 괴물이 너를 삼켜버릴 거야. 물귀신이 널 물속으로 끌고 갈지도 몰라. 도깨비가 널 홀리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 그런데 외지에서 골짜기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어보려는 시도는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항상 실패로 끝났지요. 외부에서 온 몇몇 탐험가들이 골짜기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나선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골짜기에 들어간 후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못했지요. 예를 들면 한 탐험가는 골짜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은 후 공포에 질린 채 돌아왔고요. 또 다른 탐험가는 밤새도록 골짜기를 탐험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낸 몇몇 주민들 역시 돌아오지 못하거나 이상한 체험을 하고 미쳐버렸지요. 어쨌든 골짜기는요, 단순한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섬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공포를 상징하는 장소였고요. 주민들은 골짜기를 사람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신령한 장소로 여겼고, 이를 통해 자연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하기까지 했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전편을 마치고 후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즉 외딴 섬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들, 이 이야기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섬 뒤쪽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정신이 나간 채 돌아온다는 소문은 단순한 민간의 미신으로 치부될 수 없을 만큼 퍼져 있었지요. 특히 골짜기 외 괴물, 물귀신, 도깨비가 살고 있다는 설이 섬 주민들의 공포를 더욱 키우고 있었습니다. 섬에서의 사건들이 점점 심각해지자 조정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암행의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금은 직접 암행어사 이윤을 부르며 명령을 내렸어요. 이윤, 그 섬의 귀괴한 사건들을 명백히 밝혀내라.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그들이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섬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과거 여러 사건을 해결하며 명성을 떨친 인물로 예리한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암행어사였지요. 이유는 조용히 출발 준비를 마친 후 세 가지 설, 그러니까 괴물설, 물귀신설, 도깨비설, 이 세 가지 설을 바탕으로 섬에 관한 사건 기록을 읽으며 숙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소문들 중 진실은 하나뿐일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밝혀내야 한다. 섬으로 향하는 배에서 이유는 조용히 주민들에게 골짜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배를 조종하던 한 뱃사공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암행어사님, 그 골짜기는 아무도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저주받은 땅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사람들이 들어가면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와도 미쳐버린단 말이 있습니다. 거긴 괴물이니 물귀신이니 도깨비니 하는 것들이 산다지요. 또 다른 나그네는요, 골짜기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며 덧붙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귀가 멍멍해집니다. 무언가 목을 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용감한 사람일지라도 골짜기 앞에서는 두려움이 떤다고 해요. 이유는 배 위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골짜기에 얽힌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윤이 섬에 도착했을 때 섬 주민들은 암행어사의 방문 소식을 듣고 조심스럽게 모여들었지요. 주민들은 이윤의 등장에 경외심을 보이며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사님, 그 골짜기를 없애주십시오. 그것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밤마다 들리는 울음소리와 불빛은 분명히 도깨비 짓입니다. 아닙니다. 물귀신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이 분명해요. 이유는 주민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힐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이 골짜기의 비밀을 풀겠다. 섬에 도착한 다음 날 이유는 호위병사들과 함께 골짜기 주변을 처음으로 조사했습니다. 골짜기 입구는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역시 그의 눈에도 나무들은 뒤틀린 모양으로 보였고요. 그 아래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어요. 조사에 동행한 주민은 골짜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무엇인가 홀리게 될 겁니다. 이유는 주민을 물러나게 한 후 골짜기의 입구 주변에서 발견되는 이상한 흔적들을 살폈습니다. 크고 작은 이상한 발자국들이 군데군데 찍혀 있었고요. 발자국은 짐승 같았지만 발톱 자국이 지나치게 날카로웠지요. 골짜기 입구 근처의 땅이 비도 오지 않았는데 축축하게 젖어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골짜기 안쪽에서 낮고 으스스한 소리도 들려오네요. 이유는 골짜기에서 돌아온 후 말했습니다. 이 흔적들이 모두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지는 않구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곳을 기이하게 보이도록 꾸민 것일 가능성이 있어. 첫날의 조사 결과 이유는 골짜기에 얽힌 소문들이 단순히 미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골짜기와 관련된 더 많은 단서를 찾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에 다가갈 준비를 했지요. 이곳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어. 괴물이든 물귀신이든 도깨비든 혹은 그 너머의 무언가든 간에. 섬 주민들은 암행어사의 결의에 희망을 품었지만요. 여전히 골짜기와 그곳의 비밀에 대한 두려움을 널치지는 못했습니다. 골짜기를 조사하던 중 이유는 몇몇 주민들로부터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인물은 섬의 부잣집에서 일하는 노비 곱단이었습니다. 곱단이는 종종 골짜기 근처에서 발견되곤 했지. 그녀는 말이 없고 어딘가 음침한 구석이 있었어. 그녀가 한밤중에 골짜기로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왜 그러는지 묻지 않았지요. 곱다는 부잣집 주인과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학대를 받아온 인물로 섬 사람들 사이에서는 항상 미운 털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골짜기의 사건들과 직접 연결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었지요. 곱단이와 관련된 의문점을 정리하자면 곱단이가 종종 골짜기 근처를 배회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곱단이 평소 밤에 사라지거나 혼자서 골짜기로 향한다는 이야기였지요. 세 번째로는 주민들이 그녀를 무시하거나 경계하며 그녀를 두려워하기도 했다는 점이에요. 암행어사 이유는 모든 단서를 모은 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곱단이라는 여자가 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그는 골짜기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곱단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곱단이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섬의 비밀을 품고 있는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호위병사들과 함께 곱단이 살고 있는 초라한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이 오두막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고요. 적막감마저 감돌았지요. 곱단은 암행어사를 보고 크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이 말을 했지요.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한 일이 드러난 모양이지요. 이유는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의문을 품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짓을 꾸몄느냐? 네가 골짜기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공포를 퍼뜨린 이유를 듣고 싶구나. 곱단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곱단이의 이야기는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된 삶의 연속이었지요. 곱단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섬의 부잣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주인은 그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사소한 실수에도 주인은
그녀를 매질하며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은 밥과 썩은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다뤄졌던 것이었습니다. 곱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유, 그 집에 잘못 보였다간 우리도 위험해질 거야. 노비의 고통쯤이야 어쩌겠어요. 다들 그런 거지. 노비잖아요. 섬 주민들의 무관심과 외면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요. 이로 인해 복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어쨌든 점차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어요. 그녀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섬 주민 모두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들은 내 고통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공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곱다니는 섬 주민들이 두려워하던 골짜기를 자신만의 복수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을 흉내내기 위해 나무 막대와 금속 조각을 이용했고요. 물통으로 젖은 흔적을 만들고 샘을 이용해 물귀신의 존재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등불과 천을 이용해 도깨비불을 연출하고 밤마다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사람들에게 겁을 줬던 것이지요. 곱다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 골짜기를 공포의 장소로 만들었고요. 주민들은 그녀의 계획대로 미신에 사로잡혀 점점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유는 골짜기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에 대해 물었지요. 그렇다면 실종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네가 그들을 해친 것이냐? 곱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골짜기의 공포에 사로잡혀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골짜기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실종된 사람들을 일부러 겁을 주어 섬을 떠나도록 만든 것이었어요. 곱다는 이윤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처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보기를 원했어요. 제가 받았던 고통을 그들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 곱단의 눈에는 후회의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섬 주민들에게 끼친 공포와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곱단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통과 복수의 동기는 단순히 악행으로 치부하기 어려웠지요. 그는 곱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한 일은 용서될 수 없다. 하지만 너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구나. 나는 너를 조종해 보고할 것이다. 너의 죄와 너가 겪은 일을 모두 밝히겠다. 곱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곱단이 체포된 후 이유는 주민들에게 골짜기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괴물도 물귀신도 도깨비도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곱단이라는 여자가 꾸며낸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지요. 그러나 곱단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무관심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곱단은 모든 죄를 인정하며 조용히 암행어사와 함께 관하로 향했지요.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도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억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십시오. 암행어사 이유는 곱단의 죄와 더불어 그녀가 겪은 고통을 조정에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조정은 그녀에게 법적인 처벌을 내리면서도 섬 주민들의 무관심과 학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곱단은 관아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섬과 조정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지요. 이유는 섬에 남아 주민들에게 곱단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섬 주민들이 외면했던 고통의 산물임을 설명했습니다. 곱단은 혼자였고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섬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요. 자신들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곱단을 이런 길로 몰아넣었음을 깨달으며 서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안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곱단이에게 너무나 잔인했어요. 그녀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군요. 이유는 골짜기에 대한 미신과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골짜기 깊은 곳을 탐험했지요. 먼저 샘을 정화했습니다. 주민들은 골짜기의 샘 주변을 정리하며 그곳이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의 상징화였어요. 도깨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바위는 이제 주민들의 반성을 기리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골짜기는 점차 농사와 어업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 장소로 바뀌었고요. 주민들은 더 이상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요. 이유는 조정의 사건의 모든 사실을 보고하며 섬 주민들에게 필요한 변화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첫 번째, 노비 제도의 개선이었어요. 곱단과 같은 고통을 다시는 겪는 이가 없도록 조정은 노비에 대한 대우를 재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들의 자정 노력이었어요. 조정은 섬 주민들에게 곱단 사건을 교훈 삼아 서로를 돕고 살피며 공동체를 유지하라는 명을 내렸지요. 세 번째, 골짜기의 활용입니다. 골짜기를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섬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했지요. 이 세 가지는 이윤이 조정의 사건의 모든 사실을 보고한 후에 조정에서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곱단의 이야기는 섬 주민들에게도 깊은 교훈을 남겼지요. 그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녀의 고통과 복수는 섬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과 방관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만들지 않겠노라. 골짜기는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섬 사람들의 새로운 희망과 연대의 상징이다. 몇 달 후 섬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돕고 살피며 더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지요. 골짜기에서는 농사가 이루어졌고요. 샘물은 마을의 귀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까지 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아맹어사님과 콥단이 덕분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항상 서로를 보살필 것입니다. 이유는 섬을 떠나기 전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곱단이 남긴 상처를 기억하되 그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섬 주민들은 그를 깊이 감사하며 배웅을 했지요. 암행어사는 배에 올라타 육지로 향하는 과정에 생각했습니다. 썩은 음식을 먹으며 곱단이가 생활하던 중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사소한 잘못에서 폭력으로 피해를 받았던 곱단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분노가 얼마나 강했으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한 골짜기를 이용해 마을 전체, 그러니까 섬마을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을까. 정말로 곱단이에게 내려진 징역형이 곱단이에게 정당한 것인가? 왜냐하면 곱단이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은 결국에는 마을이고 결국에는 사회이고 결국에는 주변 인물들이었는데 결국 곱단이가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징역을 산다는 것이 바른 판단인가? 여러 가지로 암행어사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떠나는데 만족하고요. 그리고 육지에 배를 내리고는 또 다른 사건 현장으로 재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지요. 옛날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는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다는 선앙당이 있었습니다. 선앙당은 오랜 나무 아래 작은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신성한 공간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가 자신의 소원을 빌고 정성스러운 제물을 올리곤 했지요. 선앙당에는 신령이 깃들어 있어 정성을 다하면 기적을 이루어준다는 믿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앙당은 단순히 축복의 장소만은 아니었어요. 신령의 분노를 사거나 거짓된 마음으로 소원을 빌 경우
끔찍한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두려워해 선앙당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고요. 반드시 정성을 다했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단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몇 해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시부모를 모시며 고된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자식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단이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고요.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수군거림은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마침내 단이는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선앙당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선앙당 나무 아래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신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게 아이를 점주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로 간청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올렸습니다. 신령에게 소원이 전달된 듯 선앙당의 나뭇가지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지요. 단이는 그것을 신령의 응답이라고 여겼습니다. 단이의 소원은 기적처럼 이루어졌지요.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녀는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며 축하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단이는 벅찬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고요. 아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내 아이였지요. 하지만 그날 밤 선앙당 근처에서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나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렸고요. 주변의 돌 무더기 위에 검은 새가 앉아 있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댔습니다. 선앙당의 실력이 축복을 주었지만 누군가 그것을 질투하거나 거스르면 안 될 것인데 아이가 기한이 조심해야 할 것이야. 단이는 이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아이를 소중히 길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축복이 다른 사람의 질투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요. 단이가 아이를 낳은 것은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은 바로 그녀의 시아버지의 첩이었습니다. 첩은 젊고 미모가 뛰어났지만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늘 한이 되었지요. 단이의 아이가 태어나자 첩은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단이와 아이를 질투하며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왜 저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나만 이렇게 외로운 것이야. 저 아이가 없어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인데 말이야. 첩은 점점 더 잔혹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첩은 술에 취한 척하며 단이의 집에 들이닥쳤지요. 그녀는 아이를 보자마자 일부러 넘어져 단이의 부주의를 탓하며 크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일은 단지 첩이 준비한 계획에 불과했지요.
며칠 후 첩은 기회를 노려 다니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다니가 잠든 사이 첩은 칼 대신 젓가락을 손에 들고 아이가 누워있는 요람으로 다가갔지요. 이 아이만 없으면 나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이야. 첩은 무자비하게 아이의 두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고 다니는 비명을 듣고 깨어났지요. 하지만 첩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흐르는 피를 본 다니는 절망하며 선앙당을 향해 달려가 울부짖었지요. 신령님, 제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선앙당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가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며 이웃 나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첩의 말을 믿었고요. 다니조차 절망 속에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첩은 눈이 먼 아이를 몰래 배에 태워 이웃 나라로 보냈습니다. 내 애미도 이제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내 앞길을 방해할 너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아이가 사라진 후 다니는 슬픔에 빠져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녀는 선앙당을 찾아가 자신의 아이를 되돌려 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신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선앙당 나무는 마치 슬픔에 젖은 듯 가지를 축 누려뜨렸고요. 돌무더기에서는 한밤중에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결국 다니는 아이를 잃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그녀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요. 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만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선앙당의 신령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이가 도착한 이웃 나라는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려진 아이는 그 길로 길가에 버려졌지요. 첩이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준비한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널 찾지 못할 것이야. 아이를 태운 배의 선장은 아이가 눈이 멀었고 자신을 돌볼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마을의 가장 외진 구석에 두고 떠났지요. 아이는 추위에 떨며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지만 대부분은 동정을 표하기는커녕 그를 그냥 무시하거나 비웃었어요. 아휴, 불쌍해라. 하지만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 아이, 남까지 돌볼 여유가 어디 있겠어. 저 아이는 저주받은 게 분명해. 아이, 눈이 멀었잖아. 우리 가까이 가지 말자고. 이웃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냉정했고요. 아이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굶주린 상태로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결국 쿠골로 연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어린아이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손을 내밀며 음식이나 동전이 주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차가운 발소리가 그의 손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일은 너무나도 흔했지요. 때로는 그를 비웃거나 발로 차며 멸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운 외로움과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어머니를 부르며 울기만 했습니다. 이웃 나라의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아이의 얇은 옷 사이로 파고들었고요. 그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지요. 한밤중에는 길거리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요.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허기를 견디지 못하고 가까운 가게에서 음식 하나를 훔치려다 붙잡혔지요. 상인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에이, 눈먼 주제에 이런 짓까지 해? 아, 이런 나쁜 도둑놈이 있나? 아이의 작은 손을 거칠게 잡은 상인은 아이를 차가운 거리로 내던졌습니다. 아이는 쓰러져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어머니, 어머니.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밤하늘의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의 어느 날 밤, 아이는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껴안은 채 길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의 숨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지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가 그립기만 했습니다. 얼어붙은 물방울이 그의 볼을 따라 흘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는 추위 속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은 마치 어둠 속에서 쓰러지는 작은 촛불과도 같았지요. 아이가 죽던 그날 밤 마을의 선앙당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앙당의 나무가 갑자기 요동을 쳤고요. 주변의 돌무더기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선앙당을 향해 달려갔지요. 선앙당 신령님께 노하신 게 틀림없어.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선앙당의 돌무더기 위에는 갑자기 피처럼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불안에 떨었지요. 선앙당을 지키던 신령은 단이의 소원으로 점지된 아이가 잔혹하게 희생된 것을 알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령의 분노는 단순히 마을 사람들에게 그치지 않았어요. 이웃 나라로 퍼져가 결국 첩의 운명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지요. 아이의 죽음 후 다니의 영혼은 선앙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아이를 잃은 슬픔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앙당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밤마다 첩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내
아이를 빼앗아갔다. 네가 너의 행악을 갚아야 할 날이 올 것이야. 첩은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악몽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악몽은 점점 더 생생해지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깨어나 식은 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지요. 아니야, 그 아이는 없어져야 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나 그녀의 속삭임은 선앙당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첩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이어갔지요. 그녀는 다니의 죽음과 아이의 비극을 완전히 묻어버린 채 자신이 이 집안의 중심이 되었다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첩에게도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어요.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오만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아이가 생겼구나. 이 아이는 나의 인생도 바꾸고 아주 출세를 할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첩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에 젖었지요.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집안을 더욱 더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녀를 축하했지만요. 속으로는 그녀의 오만한 태도와 잔혹한 성격을 경계했습니다. 첩은 아이를 낳은 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더욱 권력을 쥐려 했지요. 그녀는 아이를 핑계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여보,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음식 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 옷도 좀 사야겠어요. 좀 넉넉하게 돈 좀 주세요. 그의 남편은 첩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요.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모습은 그녀를 두려워하게 하고 결국에는 증오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첩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그녀는 아이가 점점 자라며 총명해지는 것을 보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가혹한 요구를 했지요. 이 아이는 이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까지도 이끌 아이입니다. 당신들에게 혹시 이 아이에게 선물할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가지고 오십시오.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첩은 사람들에게서 반강제로 곡식을 빼앗았고요. 심지어 마을 아이들에게까지도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그녀의 집 주변에서는 밤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요. 첩의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며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아이로 성장했지요.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학문에 정진했고 스스로도 큰 야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보고 감탄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항상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본 어른들은 말했어요. 저 아이는 총명하지만
어머니를 닮아 잔혹해질까봐 두렵네.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모습이라니 나중에는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러나 아들은 점점 자라며 자신이 어머니의 악행을 보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마음속에 갈등을 품게 되었지요. 처분 아들을 키우며 행복을 누리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이상한 꿈에 시달렸어요. 꿈속에 다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빼앗고도 너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무엇을 가져도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첩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 땀을 흘리며 떨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더욱 잔혹하게 대하며 그의 불안을 덮으려고 했지요. 첩의 악행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선앙당에 모여 그녀를 벌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지요. 선앙당의 나무는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고요. 돌무더기 사이에서는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령이 그들의 간청을 들었다고 믿었고 첩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어쨌든 첩의 아들은 아주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며 집안의 자랑이 되었지요. 그는 마을을 떠나 한양에서 학문을 익히고 돌아왔고요. 그의 지혜와 능력은 모두의 찬사를 받았지요. 그러나 마을에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의 악행이 얼마나 끔찍한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변호하려고 했지만 점차 그녀의 잔혹함과 탐욕에 환멸을 느꼈지요. 어머니, 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십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괴롭히시는 겁니까? 그러나 첩은 아들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들의 애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법이야.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졌지요. 그날 밤 아들은 마을의 선앙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침 무언가에 이끌리듯 선앙당 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었지요. 나무의 가지가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며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마을에 드리운 어둠은 너의 어머니에게서 시작되었다. 깜깜한 밤 나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지요. 아들은 서늘한 바람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죄악을 멈춰야 한다. 어쩌면 내가 그것을 위해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아들은 결국 어머니의 악행을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나 처분 아들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지요. 네가 날 막으려 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없이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야. 아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길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관직에서 배운 법과 도리를 이용해 어머니를 심판하기로 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증언을 듣고 그녀가 행한 악행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단에 감격하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지요. 아들은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처분 아들의 냉혹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이토록 배신하다니. 응? 너도 내 피를 이어받은 자다. 너도 나처럼 될 것이야. 아들은 그녀의 말을 외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어머니의 죄는 이어받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마을 곳곳에서 선앙당의 나무가 요동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앙당의 신령이 첩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있다고 믿었지요. 첩이 아들에게 끌려 심판을 받는 순간 그녀는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고요. 그녀의 눈앞에는 다니와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내가 빼앗은 모든 것을 이제 돌려받을 것이다. 첩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쳤지만 선앙당의 신령이 그녀를 끌고 가듯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극도의 공포 속에서 심판을 받고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첩의 죽음 후 아들은 선앙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선앙당 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자신이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지요. 그는 자신의 첩이 친아들이 아니라 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머니를 잃고 이웃나라에서 죽은 아이였다니. 그는 선앙당의 신령이 그를 환생시켜 복수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이루었지만 깊은 슬픔과 혼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선앙당 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고 신령에게 물었습니다. 신령님, 왜 저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게 하신 겁니까? 나무가 흔들리며 낮은 목소리로 그의 귀에 울려 퍼지네요. 너의 어머니 다니와 너의 죽음은 큰 비극이었다. 네가 다시 태어나 복수를 이루는 것은 이 마을과 나의 숙명이었다. 하지만 이제 복수는 끝났다. 이제 너의 갈 길을 가거라. 신령의 목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는 듯 차갑고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이 선앙당의 신령과 얽힌 운명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첩의 죽음 후 마을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악행에서 해방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평화를 되찾았지요. 마을의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았고요. 첩이 빼앗아 갔던 곡식과 재산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앙당 신령의 힘을 다시금 경외하며 신성한 장소를 더 보살피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매년 열리던 작은 제례는 더욱 성대해졌고요.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제물을 올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복숭아 마을이라고 불렀지요. 마을 곳곳에는 푸르른 복숭아 나무들이 빼곡히 심겨져 있었고요. 이 나무들은 매년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지요. 이 마을의 복숭아는 맛이 뛰어나고 색이 고와 멀리 육지의 광가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이 섬마을 주민들은 복숭아 농사 덕분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고요. 이 마을은 평화롭고 또 조용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었지요. 그러나 이 마을에 얽힌 전설은 단순한 풍요로운 복숭아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의 복숭아 나무가 특별히 잘 자라나는 이유는 아주 오래전 일어난 이무기들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마을 사람들은 복숭아 나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복숭아 농사는 마을의 주된 생계수단이었으며 모든 가정은 복숭아 나무를 돌보며 1년 내내 열심히 일했지요. 즉기 봄이 오면 나무들은 분홍빛 꽃을 만발시켜 마을을 동화 속 세상처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풍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오는 나그네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숭아를 단순히 먹는 과일이 아닌 신성한 열매로 여겼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열매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금기시 되었고요. 그들에게 복숭아는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존재였지요. 복숭아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이토록 신성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마을에서 전해지는 전설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은 과거 이무기 3마리가 지배하던 땅이었어요. 이무기들은 용이 되기를 꿈꾸며 긴 세월을 마을 근처의 강과 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단 한 마리의 이무기에게만 용이 될 기회를 허락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무기들은 서로를 적대시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그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하다. 용이 될 자격은 나뿐이야. 아니야. 내가 이 강을 지켜왔어. 하늘이 내게 용이 될 기회를 줄 것이야.
이 무기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물고 뜯고 번개 같은 꼬리로 강과 산을 뒤흔들며 치열한 싸움을 벌였지요. 이 무기들이 싸우던 날 마을은 거대한 재앙에 휘말렸습니다. 강은 피로 문들고 하늘은 번개와 천둥으로 요동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숨어 있었고요. 몇몇 사람들은 이 싸움이 끝나기 전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결국 3마리 중 2마리는 서로를 물어뜯고 쓰러졌으며 단 1마리만이 승리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해요. 승천한 이무기는 용이 되어 강과 산을 지키는 신령으로 남았습니다. 쓰러진 2 이무기의 피는 대지에 스며들었고요. 그 피는 강한 영양분이 되어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마을의 복숭아 나무는 더욱 튼튼하고 풍성하게 자라게 되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듣고 2 이무기의 희생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지요.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무기들의 희생이 복숭아 마을의 풍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무기들에게 경외심을 품었지요. 마을에는 아직도 쓰러진 2 이무기의 피가 흘렀던 장소로 여겨지는 강과 땅이 남아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곳을 함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 강물은 이무기의 피로 물들었다고 해 함부로 접근하지 말거라. 이 땅에서 나는 복숭아는 신령의 축복을 받은 것이니 소중히 해야 한다. 특히 이무기가 싸웠던 날과 같은 시기에 비슷한 자연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긴장하며 신성한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숭아 나무를 단순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신령의 축복을 받은 신성한 존재로 여겼지요. 특히 복숭아 꽃이 만개하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이무기의 전설을 떠올리며 나무 아래에서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전설을 들려주었지요. 이 나무들은 2 이무기가 우리를 위해 흘린 피로 자라났어.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해.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무기들의 싸움이 남긴 흔적을 보며 새로운 전설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하지만 마을이 평화롭던 어느 날 복숭아 나무 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잎이 갑자기 말라버리고 그 주변의 땅은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징조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야.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혹시 이무기들의 영혼이 다시 깨어난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무기 전설이 다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3마리 이무기의 성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이무기와 관련된 세 마리의 전투 장면 또한 되새겼지요. 첫 번째 이무기입니다. 강을 지배하던 첫 번째 이무기는 가장 오래된 존재로 자신이 용이 될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었지요. 이 이무기는 강력한 체구와 물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무기들에게 위압적인 존재였지만 고집스럽고 오만한 성격 때문에 협력을 거부했지요. 두 번째 이무기는요, 숲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혜롭고 전략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였지요. 그는 다른 이무기들보다는 작았지만요, 자신의 영리함과 빠른 판단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용이 되기 위해 강과 산의 이무기들을 이간질하며 서로를 약화시키려 했지요. 세 번째 이무기는 산을 지키는 이무기였습니다. 가장 젊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이무기였지요. 그는 전투 본능이 뛰어나고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려는 야망이 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과 강함을 무기로 두 이무기를 도전의 대상으로 삼았지요.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는 이 이무기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용이 되려면 강과 산, 숲의 기운을 모두 통제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무기들은 서로를 넘어야만 했지요. 하늘은 용이 될 기회를 단 한 번만 제공했으며 그 기회는 보름달이 가장 크게 밝게 떠오르는 밤에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무기들은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요. 세 마리의 이무기는 처음에는 서로를 관찰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보름달이 점점 밝아지고 승천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었지요. 숲의 이무기는 강의 이무기가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것을 알고 먼저 그를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 강의 이무기가 있는 영역에 뱀과 독충을 풀어놓았지요. 강의 이무기는 자신의 영역이 위협받자 분노하며 숲의 이무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마리의 이무기는 숲 가장자리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지요. 강의 이무기는 물줄기를 뿜어내며 숲의 이무기를 몰아붙였고요. 숲의 이무기는 빠른 움직임으로 강의 이무기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을 했습니다. 산의 이무기는 이 두 마리의 이무기의 싸움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러나 그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이무기가 약해진 틈을 타서 싸움에 개입했어요. 그의 강력한 힘은 두 이무기를 동시에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산의 이무기는 강력한 꼬리로 두 이무기를 내리치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고요. 그리고 이무기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마을에서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붉게 변하고 숲에서 들리지 않던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야. 이무기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분명해. 저들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마을도 위험해지겠지요.
사람들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 모여 이무기들의 싸움이 마을에 재앙을 가져오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보름달이 완전히 떠오르는 날이 다가왔네요. 세 마리의 이무기는 마침내 서로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상, 강, 숲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만났지요. 새 이무기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치열한 결전이었어요. 세 마리의 이무기는 각자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땅을 뒤흔들고 마을의 집들을 떨리게 할 정도로 강렬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 몸을 숨기고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숭아 나무 아래로 모여 촛불을 밝히며 기도도 했지요. 그들의 기도는 대지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싸움은 강의 이무기와 숲의 이무기 사이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숲의 이무기는 강의 이무기를 공격을 피하며 날렵하게 움직였고요. 그는 주변의 나무와 땅을 이용해 자신의 이점을 살렸지요. 그 다음 산의 이무기는 강과 숲의 싸움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힘을 믿고 싸움에 뛰어들었지요. 그는 거대한 꼬리를 휘둘러 강과 숲의 이무기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그 충격은 강물을 넘치게 했고요. 숲의 나무들을 쓰러뜨렸지요. 산의 이무기는 자신의 공격으로 두 이무기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숲의 이무기는 산의 이무기의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그는 산의 이무기에게 꼬리를 붙잡혔고 거대한 힘으로 땅에 내리치켰습니다. 숲의 이무기는 마지막으로 강의 이무기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주변의 땅을 적셨고요. 그 피는 땅에 스며들며 기묘한 붉은 빛을 띠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붉게 물드는 숲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숲의 이무기가 쓰러진 후 남은 두 이무기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강의 이무기는 분노에 차 있었지요. 너도 곧 쓰러질 것이다. 이 강이 너를 삼킬 것이야. 산의 이무기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물이 산을 넘지 못하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끝을 보게 해주마. 그들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강의 이무기는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 산의 이무기를 공격했고요. 산의 이무기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이용해 강의 이무기를 짓눌렀습니다. 땅은 점점 더 크게 흔들렸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며 싸움의 열기를 더했지요. 산의 이무기는 강의 이무기를 궁지에 몰아넣었고요. 그는 자신의 강력한 꼬리로 강의 이무기를 내리쳐 마지막 공격을 가했지요. 강의 이무기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강물을 붉게 물들였고요. 그 피는 마을로 흘러가 복숭아 나무 뿌리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강의 이무기의 마지막 비명은
하늘로 울려 퍼졌고요. 그 울음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귀를 찢을 듯 했지요. 산의 이무기는 두 마리의 이무기를 쓰러뜨린 후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하늘에 알리며 용이 될 준비를 마쳤지요.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며 은빛의 빗줄기가 내려왔습니다. 빗줄기는 산의 이무기를 감싸며 그를 하늘로 끌어올렸지요. 그의 몸은 점점 커지며 거대한 용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경외심에 무릎을 꿇었지요. 산의 이무기는 하늘로 승천하며 마을 위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는 두 마리의 이무기가 흘린 피가 마을과 돼지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지요. 두 이무기가 쓰러진 자리에는 붉게 물든 땅이 남았습니다. 그 피는 시간이 지나며 대지를 더욱 비옥하게 만들었고요. 마을의 복숭아 나무는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이무기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을 기리는 작은 제단을 세웠지요. 그들은 두 이무기가 마을에 남긴 유산을 기억하며 복숭아 나무를 더욱 신성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숭아 마을은 더 이상 단순한 농업 마을이 아니었어요. 이무기들의 전설은 마을의 정체성이 되었고요. 복숭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마을의 번영과 신령의 축복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전설을 들려주며 말했지요. 이 복숭아 나무는 두 이무기의 희생으로 자란 나무야. 그들의 피가 우리 마을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었지. 아이들은 전설을 듣고 복숭아 나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뛰어놀며 전설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지요. 마을에 드리웠던 불길한 기운은 점차 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이 있었으니 이무기들의 희생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던 거예요. 매년 보름달이 가장 크게 뜨는 날이었습니다. 축제의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 모여 제사를 지냈고요. 이무기들의 전설을 다시 한번 되새겼지요. 축제는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몇 주 전부터 복숭아 축제를 준비하곤 했지요. 가장 큰 복숭아를 선택하는 일, 그러니까 마을의 모든 농가에서 가장 크고 잘 익은 복숭아를 골라 제단에 올릴 제물로 삼았고요. 복숭아 나무는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져 오색 청과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로 만든 음식과 술을 준비해 축제에 나누어 먹었지요. 제사의 과정에서 마을의 장로가 제단 앞에 서서 두 이무기의 희생을 기리는 기도를 먼저 올리면요.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제단에 절을 올리고 복숭아 나무 아래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복숭아를 나누어 먹으며 함께 웃고 즐겼지요. 복숭아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전설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이무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 땅에 3마리의 이무기가 있었지. 그들은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 싸웠지만 단 한 마리만 용이 될 수 있었단다. 나머지 2마리는 이 땅에 피를 남기며 쓰러졌고 그 피는 우리의 복숭아 나무를 풍요롭게 만들었어. 아이들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외심과 흥미를 느꼈습니다. 전설 속 이무기들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삶의 일부가 되었지요. 이무기들의 전설과 복숭아 나무의 축복 덕분에 마을은 계속해서 번영했습니다. 마을의 복숭아는 나라고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그 명성을 떨쳤고요. 사람들은 이 복숭아를 용의 복숭아라고 부르며 귀하게 여겼지요. 이 복숭아의 명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나라의 관가에서도 귀한 과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라의 연회에서 이 복숭아가 나올 때면 손님들은 그 신비로운 맛에 감탄을 했고요. 함께 들려지는 전설에 대해서도 듣고는 한참을 놀라곤 했지요. 시간이 흐르며 마을은 점차 발전했고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뛰어놀며 이 무기들의 전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요. 아이들은 전설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키웠습니다. 어쩌면 전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삶을 계획하는 데 영감을 주는 존재였지요. 세월이 흘러도 복숭아 마을과 이무기들의 전설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설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요. 복숭아 나무는 신령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열리는 축제를 통해 전설을 기억하며 이무기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그들은 전설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소중함을 후손들에게 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복숭아 나무 아래서 조용히 말을 합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야. 이무기들의 희생이 담긴 신령의 나무지.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이 나무와 전설 덕분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숭아 나무는 단순한 과일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마을의 역사를 지켜주는 신성한 존재였던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